6월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급등세로 나오진 않을 거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이 어떻게 보면은 결국 올해에서 가장 중요한 실적 시즌이 되지 않을까. 무역 수지 적자의 성격은 과거랑은 조금 다르다. 지금 원달러 환율 개인적으로 오버슈팅 되어 있다.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 비율은 데이터가 좀 왜곡이 되어 있기, 노이즈가 껴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예탁금 대비로 보자. 근데 지금 그 위험 요소, 리스크가 될 만한 요소들도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거일 수 있고요. 이번에 7월달, 그러니까 6월달 인플레이션 지표가 오히려 또 높게 나오는 경우. 그렇죠. 그것도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악재죠. 꺾이지가 않는 경우. 꺾이지 않으면은 이건 또 저희 또 이 악 물고 버텨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다 6월 달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다들 좋은 지표가 나올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일단 지표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는 이게 맞는 기대감이죠. 합리적인.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신기하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비자 물가에 대한 컨센서스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저도 선뜻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컨센서스를 집계하는 그 주체들이 유가가 여전히 좀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지금 물가는 빨리 더 안 내려갈 거다라는 전망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지금 컨센서스보다는 좀 낮게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컨센서스가 8.8이었나요? 네, 5월달 CPI가 8.6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더 올라갔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더 피크아웃은 좀 더 뒤로 보고 있다라는 거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있다라고 드리는 말씀 근거는 저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유가 빼고는 나머지 다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또 수요 측면에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압력도 지금 역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은 5월 소비자 물가 쇼크, 그러니까 급등세를 유발했던 거는 기름값 쪽 에너지 가격이었는데 미국 내 지금 가솔린을 포함한 기름 가격들 내려가고 있어요. 이것도 많이 안 타서 드라이빙 시즌인데도 많이 운전을 안 하고 또 휴가 계획도 변경하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만큼 이거는 뭐 지금 종합을 해 보시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6월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급등세로 나오진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의미가 있죠. 근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물가는 더 오를 거야 말 거야 이거에 대한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 이 지표는 언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지금 매달마다 나오는 거고요. 그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매달마다 나오는 건데 지금 뭐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싶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여기 이 그림에 있는 이 차트 이거는 매일마다 발표가 됩니다. 이건 채권 시장에서 이제 물가 연동 국채랑 계산해서 만든 지표여서 데일리로 발표되는 거에서 불익 이분 레이트라고 치시면은 구글에서 이거는 그냥 매일매일의 지표가 우리 차트처럼 이렇게 돼가고 있다. 근데 지금 이게 하락세로 빠지고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발표되는 미시간대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이러한 것들은 꺾이고 있다라고 좀 먼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걱정도 있었단 말이죠. 오히려 크게 빠지는 어떤 요소로 위험 요소로 언급되고 있던 게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게 악화되는 실적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또 엄청 또 요동을 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여기 왼쪽 그림 보면은 그 말씀하신 그게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 왼쪽에 있는 이 파란색 선이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미래 영업이익을 얼마 벌 거야 이런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모아서 추이를 나타낸 건데 신기한 게 이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그러니까 작년이랑 올해 위기 상황에도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주구장창 팔고 있다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 둘 중 하나는 잘못됐다. 잘못 보고 있다. 이건데 지금까지의 증시의 결과 분위기를 보면은 외국인들의 판단이 옳지 않았나 이렇게 좀 먼저 소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영업이익이 얼마나 좀 많이 하향이 될지 하향된다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조금 제대로 된 그 추정치가 나올지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결국에는 2분기 기업 실적 시즌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들도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마냥 낙관적으로 좋아질 거예요. 공급난 해소돼서 풀릴 거예요. 인플레이션 잡혀서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낙관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 후에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치도 좀 굉장히 낙관적으로 추정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추정되는 그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이 어떻게 보면은 뭐 매 실적 시즌마다 다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올해에서 가장 중요한 실적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나 위기 상황일 때는 그 시장 참여자들, 많은 시장 참여자들, 증시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 미래에 대한 실적을 잘 안 믿어요. 이게 역사적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 이것도 잠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 이 음영선만 주목해 보세요. 이명선 이게 뭐냐면은 S&P 500의 EPS의 발표치, 실제 발표치랑 전망치랑 얼마나 차이 났는지를 나타낸 건데 여기 딱 보시면은 이게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는 전망치보다 실제 이익이 잘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이익이 좀 더 보수적으로 추정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분위기로 형성이 됐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거는 이익 추정치가 정말 낙관적이었고 실제 뚜껑을 까보니까 이익은 그만큼 안 나왔다. 이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은 낙관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그 과거 2008에서 2009년도 또 2020년도에서 이 기간 동안에 위기 상황 때에는 그 낙관의 정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 현실과 기대의 괴리가 많이 벌어졌다. 이게 좀 데이터상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도 역시나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로 인한 좀 기술적인 침체 리스크 혹은 장기 침체 리스크 위기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그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러한 좀 괴리감들 과대 추정됐던 부분들이 해소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외국인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매도하는 거가 잘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네. 분명히 기업 이익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데 네네. 왜 팔까? 네. 그리고 환율이 우리가 펀더멘탈이 별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네. 다시 환율은 떨어지게 된다면 환차익도 얻을 텐데. 그렇죠. 그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죠. 네네. 근데 결국은 우리 뭐 무역 수지 계속 적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 이번에 뭐 80억 달러인가 뭐 그 개입을 했죠. 왠지. 네, 외환 개입으로 그 날린 거잖아요. 네네. 네, 한 어떻게 보면 날린 게 맞죠. 네, 날린 맞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 2008년도에 우리 한국의 어떤 경제 위기 네. 그때의 상황과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지금 뭐 분위기는 안 좋긴 하지만 그때랑 지금이랑은 약간은 그 정말 우리나라에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엄청난 위기가 온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데이터를 통해서 잠깐 근거를 좀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여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왼쪽 보시면 무역수지 지금 보시면은 금융위기 이후로 거의 뭐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무역수지 적자의 성격은 과거랑은 조금 다르다. 금융위급의 적자 성격이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경제가 망가지면서 수출이건 수입이건 다 완전히 다 아래로 마이너스 거의 40%대 넘게 급락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의 적자 성격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입의 급증 영향이 큰 거지 지금 수출 수입 모두 다 마이너스 영역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게 과거 금융위기 때 무역 적자를 기록했던 것의 성격과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원달러 환율 개인적으로 오버슈팅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지난번 방송에서도 1250원대도 오버슈팅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긴 했었는데 저는 여전히 그 뷰를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 좀 근거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오랜만에 제가 좀 꺼내든 차트 중 하나인데 잠시만요. 예,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이제 국가 간의 상대 환율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국가별로 물가 상승률 차이 또 무역 비중 등을 고려해서 과연 이 나라 국가의 통화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거를 판별하는 차트를 이제 데이터를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100 이상이 있으면은 고평가 100 이하 있으면 저평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화를 한번 보실까요? 원화는 지금
저평가 영역으로 100선 이하로 내려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평가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물론 달러는 이제 글로벌 기축통화인 만큼 위험자산이 회피 심리가 확대될 때마다 달러에 대한 매수 수요가 몰리게 되는 영향이 있어서 여기는 거의 구조적으로 항상 거의 고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저는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 봤을 때 원화는 저평가, 달러는 고평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원달러 환율 1,300원대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환율은 오버슈팅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여기서 지금 입장에서 전략을 짤 때 나는 원달러 환율 1,300원 넘어서 1,350원, 1,400원 갈 거야. 이 전제하에 전략을 수립하기보다는 내려갈 거야. 거기는 여기서 정체가 될 거야. 이러한 전자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또 하나 글로벌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는 게 어떤 분들은 블랙스완이 여기서 나오지 않겠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남유럽 국가들, 피그스 국가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스페인, 이탈리아 뭐 이런 쪽들의 그 국채가 확 올라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뭐 그 ECB가 갑자기 뭐 회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위험성 그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현실 가능성? 그 남유럽 국가들의 분열 리스크는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계속해서 뭐 최근에 이제 영국이 이제 뭐 브렉시트 이탈하고 나서 뭐 프랑스도 나갈 수 있다, 또 이탈리아도 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유로존이 분열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2012년부터 나오긴 나왔었는데 얘네들도 지금 이탈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영국이어서 그렇게 유럽 연합에서 탈퇴할 수 있었던 거지 나머지 국가들은 서로 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독일에 대한 의존도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로존 쪽에서 블랙스완 리스크 발생할 가능성은 저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 나라의 그러니까 분열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 나라의 경제 상황 자체가 그 파국으로 갈 가능성은 없나요? 위기로 빠질 가능성? 여기는 위험하긴 하죠. 지금 미국보다 사실상 위험한 게 유럽이기는 한데 유럽 쪽에서는 지금 역시나 여기도 지금 부양책들 통화 정책은 긴축으로 가되 재정 쪽에서는 부양책들을 쓸 여력들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뭐 과거처럼 막 피그스 사태, 그리스 뭐 국가 부도 뭐 위기, 디폴트 위기 이런 것처럼 그렇게 치닫을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엔저 현상, 일본의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실은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그 부채 국가 부채 비율이 240%인가요? 뭐 얼마 이 상태고. 그런데도 계속 금리를 인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이쪽에서의 어떤 뭔가 디폴트가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고민.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엔저 현상을 계속 유발하고 있는 거는 BOJ, 중앙은행이 완화 정책을 쓰는 거고 완화 정책을 쓰는 배경 중 하나는 다른 나라들보다 물가가 굉장히 좀 낮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통화 정책 여력이 높게 가져갈 수 있죠. 또 중요한 거는 일본은 괜히 그 아직까지도 뭐 침몰하는 국가, 이제 갈라파고스에 있는 국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여기가 가지고 있는 대외 순자산은 그 어떤 국가들보다 굉장히 많아요. 또 국채 같은 경우 국가의 위기를 판별할 수 있는 국가 채무 중에서 국채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자국 내에서 소화하고 있는 만큼 얘네들이 부채 비율이 많다고 뭐 GDP 대비 부채 비율이나 가계 부채 비율이 많다고 해서 일본 쪽은 제가 뭐 일본 뭐 주창자 찬양자는 아니지만 여기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시장을 억누르고 이번에 6월 달에 가장 극심했던 공포를 불러일으켰던 것이 반대 매매였잖아요. 신용 잔고가 끔찍했죠.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때요? 지금 많이 털리기는 했으나 안타까운 얘기지만 신용을 쓰셨던 분들이 많이 그 반대 매매를 당해서 지금 신용 잔고가 낮아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최근 며칠간 다시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의 신용 잔고는 결국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게 계속 압박이 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 증시에? 아니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있어요. 대규모라 또 한 번 털릴 가능성은 크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 첫 번째로는 심플하게 이미 털릴 만큼 털렸다. 주가 봐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데이터상으로도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왼쪽을 보면 절대적인 신용잔고 추이인데, 확실히 진짜 5월, 6월 달 두 달에 걸쳐서 많이 내려가긴 했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한 방 더 남았다. 한 번 더, 한 두어 번 정도 더 털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근거 중 하나는 이거예요.
야, 주가 같은 경우도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신용장고도 코로나 이전까지 돌아가야지 좀 정상이 되지 않겠나, 이러한 좀 의견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정상 수준이 대략 10조 원 내외니까 지금이 한 17조 정도죠. 한 7조 정도는 더 털려야지 이제 우리가 반대 매매 걱정 안 해도 편하게 매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견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절대적인 금액 말고 예탁금 대비로도 한번 보자. 증시에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의 성격인 예탁금 대비로도 한번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탁금 대비로 비율을 계산해 보면은 이미 많이 내려왔어요. 과거 뭐 3년이건 5년이건 역사적인 평균을 아래로 내려온 만큼 여기서 이거를 놓고 봤을 때에는 크게 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중간에 한 번 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 여기 데이터에는 안 넣어드렸지만 예탁금 대비 말고 시가총액 대비 상대 잔고 비율로 보자. 그럼 시가총액 대비 비율로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몇 방 남았다.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좀 몇 번 비율이 많이 더 줄어야 된다. 이러한 좀 이야기를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 비율로 보는 것은 약간 노이즈가 껴있다는 게, 생각해 보시면은 최근 1년 동안 놓고 봐도 시총 큰 애들이 많이 들어왔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죠. 있고 카카오뱅크도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 비율은 데이터가 좀 왜곡이 되어 있기, 노이즈가 껴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예탁금 대비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 예탁금 대비로 봤을 때는 적정 수준이다. 이제. 거의 적정 수준에 저는 와 있다라고 봐서 여기서 뭐 한 번 더 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크게 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그 우리 공매도와 관련해서 네네. 지금 사실 대차잔고, 그러니까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준비된, 우리 네네. 예탁금이 있다면 이건 그쵸. 사기 위한 돈이라면 팔기 위한 것도 팔기 위한 공매도 하방 쪽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역시 모여 있는 돈이 70조라고 하니까 네네. 이게 결국 우리 시장의 앞을 갈아먹는 어떤 요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공매도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그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우리나라가 하방을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공매도는 조금 민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양날의 검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공매도를 다시 금지해 버리면은 외국인들이 혹시나 한국을 더 부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좀 그 팩트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매도를 지금 안 하는 게 저도 솔직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가 간의 그 지수들의 경쟁력, 그 주식시장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MSCI에서도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공매도 허용 여부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공매도를 또 다시 전면 금지해 버리면은 단기간에 시장 불안은 잡을 수는 있겠지만 수급상으로,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MSCI 선진국 편입 지수의 길은 좀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문제는 그 수급상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들, 인플레이션이나 또 기업 실적을 둘러싼 불확실성들, 이거를 해결하고 소화해 가는 게 중요하지, 공매도나 또 최근에 했던 신용중자 잔고 비율 유지 의무 한시적으로 완화, 이러한 것들은 약간의 그 일시적인 효과만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예탁금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예탁금 지금 거의 50조 원대, 잠시만요. 예탁금 그러면 57조 원대 정도. 57조. 근데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수치장, 그러니까 데이터로만 보면 네. 올릴 돈, 그러니까 네. 주식을 새로 사줄 돈 57조에 네. 하방으로 밀 돈 70조. 그러면 하방이 좀 더 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더 크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또 그 대차잔고는 무조건 다 공매도 자금은 아니에요. 거의 그 대략적으로 한 20에서 30% 정도는 ETF 설정할 때 R 주식을 채워가지고 ETF로 만든 게 아니라 대차잔고 통해서 빌려와서 ETF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까지 감안하면은 거의 똔똔일 것 같아요. 50조 원대, 50조 원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수치들이 이제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네. 앞날에 대해서 자꾸 어둡게 보게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00선 깨진다는 얘기가 시장에 만연하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진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라고. 근데 증권사도 지금 목표 주가 네. 그 하단을 그렇게 2,050인가로 내렸잖아요. 네, 뭐 저도 계속해서 하단 내리고 있고, 참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없기는 합니다. 참 그래서 저희도 그 매번 계속 고민을 하고 계속해서 그렇다고 하단 안 내리고 이악 물고 버티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좀 내려가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우리 이게 좀 민망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네. 우리가 그
증권사에서 어떤 그 부정적인 리포트 목표 주가 이미 이게 좀 후행적이잖아요. 네. 먼저 선행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 조심해라기보다는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네. 목표 주가 하향하고 네. 이랬을 때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역발상으로 있거든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실적 시즌 때에도 이익 전망치가 내려가야지 그 증시는 반등한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증시를 막 계속해서 저희가 맞추려고 하는 게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냥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옆에서 훈수를 두고 조언을 하는 입장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는 그 시장 상황에 맞게 현상을 분석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주는 게 저희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나름 반성을 하는 거는 작년에 저도 시장을 맞추려고 하고 위로만 질러댔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어리석은 짓이었고 이제는 저도 이번 이 힘든 장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좀 얻지 않았나. 양방으로 네. 객관화시키는 거. 네, 객관화시키는 그거는 발 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나름의 좀 의견을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저 증권사 다니시는 분들이 네. 아주 최고로 힘든 시기라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시장은 그냥 팔지 않고 버티는 게 가지고 맞습니다. 있다면 물량을. 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일정들이 많고 그 일정에 따라 수시로 급변하는데 자칫하다가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엇박자 되게 타기 쉬울 것 같아요. 네. 더 많이 내렸을 때 팔고 비쌌을 때 살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리고 대안적으로는 나는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서 한번 그래도 나름 벤치마크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싶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섹터 단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는 최근에 계속 올랐으니까 좋긴 한데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엔터도 괜찮은 것 같고 유통도 괜찮은 것 같고 여기는 계속 요즘에 소멸이 되고 있는 리오프닝 수요 내에서 아직 그 남아있는 수요들이 상당히 남아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끝으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아까 대차장고나 신용장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거기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기 트레이딩 아이디어가 이거 같아요. 예.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업종별로 연초 이후 5월달이랑 또 6월달에 신용장고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나타낸 건데 전 개인적으로 여기 이 부분에 있는 업종들 여기 경기 방어주 성격 이런 입종 말고 그 건강관리, 유통, 화학, 자동차 이쪽 같은 경우는 신용들이 지금 많이 털려 있다, 많이 비어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또 이 데이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하신 대차장고도 이 업종들은 많이 좀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대차나 신용 쪽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깔끔해진 수급이 비어 있는 이쪽 업종들은 7월 달에 주가 빠질 때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시장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지켜봐야 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좀 지켜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점 일단은 식상하긴 한데 역시 버텨야 되는 거군요. 네, 지금까지 버티셨으면 좀만 더 버텨주시면은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추가 매수도 지금은 7월 달에는 하는 것보다는 지켜보자. 네,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관망하자. 네. 그러나 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팔지는 말자. 네. 네,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한번 데이터들 팩트 체크도 해보시고요. 그 데이터에 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상황이 또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시나리오, 대안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CPI 13일 날, 그 다음 날 미국의 금리 인상 폭 이게 가장 결정이 되겠죠. 네, 그리고 유가의 가격대. 네, 이제까지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